국회의원 선거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수원대 개공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으로 방송이 됩니다. 세 분은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하셨고, 네. 사전 투표하셨고, 윤춘호 의원은?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시간을 봐서 좀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투표할 때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았고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사전 않았어요. 사전 투표 때는 어느 정도 시간 걸렸습니까? 저는 20분 넘게 기다렸던 거예요. 예. 상암에 있는 곳에서 했는데 저는 기다리고 뭐 투표까지 마친 시간 보면 한 40분 정도 오늘 걸린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길게 2m 정도 간격을 두고 서 있다 보니까 줄이 뭐 운동장 이렇게 밖으로 막 이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투표를 하고 있던데. 저희 지역은 좀 특이한 게 예. 예전에는 투표소가 하나였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많이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예. 지난번 선거까지는 예. 투표소가 한 군데였다고 한 한다면 군데, 이번에는 한 두 군데, 예, 세 예. 군데로 이렇게 나눴다. 동네가,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투표율과 관련한 소식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SBS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단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2시까지 투표율이 나왔네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윤춘호 의원님? 일단 전체 투표율은 53%로 나왔어요. 포인트니까 굉장히 예. 높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평균 투표율보다 서울이 좀 더 높습니다. 높게 나왔고 특히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1%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도 조심스럽게 60%를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58%였는데 이 정도 추이라고 한다면 60%는 넘을 것이다. 1시까지는 말이죠. 1시까지는 지난 총선보다 11.8%포인트나 투표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렇게 전제한다면 7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어요. 뭐 오후에 많이 몰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추이를 좀 봤는데 네. 그 본투표 같은 경우는 11시에 한 지난번 총선보다 1% 정도가 낮고요. 12시에 한 2% 정도 낮고 1시에 3% 정도 낮고 2시에 4% 정도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한 1% 정도씩 지금 빠지는 추세예요. 추세만은 지금까지는. 다만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더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마다 1%씩 빠지다 그러면 총 한 8%가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난 선거보다 한 6.5% 높다고 한다면 한 65% 정도의 투표율은 단순 계산으로는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 김상일 교수가 상당히 수학적이면서 산수적으로 또 한번 산수적.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60% 초중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요. 네. 공교롭게도 바로 직전에 열렸던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그 직후의 총선 투표율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1%도 차이가 안 나는 경우였어요. 19대, 20대.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21대 총선의 직전 지방선거 2018년의 투표율이 60%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9대, 20대와 비슷한 패턴이 적용된다면 21대 투표율 역시나 직전 지선과 마찬가지인 60%가 나와야 되는 예. 것인데 변수가 있다면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결집하는 형태의 선거이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60% 초중반 중에서 수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저희는 지난 4년 전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윤춘호 의원님께서 한번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한번 볼까요? 예.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2000년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은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예. 2004년 투표였는데 총선이었는데 그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탄핵 그 역풍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의 국회 지출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총선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때가 60.6%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로 가장 높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이후로
14대 때, 그다음에 13대 이 두 번은 투표율이 70%를 넘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그러니까 15대가 이제 1996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63.9%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투표율 추세만 보면 저 투표율과 육박하거나 아니면 저 투표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러한 투표율을 이번 총선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보니까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8년 전 투표 때부터 다시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번에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후 2시 현재 주요 지역의 투표율 한번 볼까요? 이번에 중앙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던 지역입니다.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기준으로 58.1%, 광진구가 54.5%,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47.8%, 부천시가 46.9%, 대구 수성구가 58%, 강원도 춘천시가 56.8%입니다. 그러면 지금 2시 현재 투표율이 53%였다고 한다면 가만히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김상일 교수님 보시기에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좀 뭐 그 지역에 뭐 그 유권자의 분포라든가 이런 거에 또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종로, 광진, 대구, 수성, 강원도, 춘천은 여야 후보들이 접전을 펼치는 곳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경기도 부천시는 선거 막판에 이른바 막말 파문이 불거졌던 곳인데 혹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그런 막말 논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논란 이것 때문에 좀 투표를 꺼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치 혐오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그걸 뭐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을 많이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들이 굉장히 접전을 펼치고 있으면 아무래도 선거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지자들부터 끌어내려는 그 동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퍼지는 어떤 외부 효과,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대구 수성구 이건 갑, 을 지역 모두 다 사실은 대구 지역 단위의 선거라기보다는 거의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뭐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갑에서 맞붙고 을 지역에서는 또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나서고 이러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나타냈던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종로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네, 결국에는 이 대권 주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로와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표율이 평균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종로에 뭐 이낙연 후보, 황교안 후보 말할 것도 없고 수성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대권까지 가겠다는 그런 선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역시 무소속이지만 이미 한번 대권에 출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그런 만큼 어느 일반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표를 행사해서 이 사람을 당선시켰을 때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면 유권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아주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광진이나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입니다. 예. 당연히 접전이 예상되면은 양당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는데 그럼 중간에 두 가지 왜 안산시 단원구와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빠지느냐? 혹시 막말, 부적절한 발언 이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그렇죠. 단순히 막말로 인해서 정치 혐오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기보다는 저곳에서도 막말을 한 후보들, 그러니까 막말 대상으로 지목된 후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 막말 논란이 터지는 걸 보면서 내가 투표장 가서 표를 찍어봤자 이 막말 논란 때문에 내 표가 크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른바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해서 투표율이 조금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막말 논란 같은 경우가 한 지정의 힘을 쫙 빼놓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로 해당 지역구에는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춘호 의원님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차명진 김남국 후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특히 차명진 후보는 말이죠. 당에서 제명을 했다. 그래서 등록이 무효가 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제 오후 늦게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 이제 가처분 결정을 한 거죠. 당의 결정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차명진 후보가 어필을 한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차명진 후보의 주장이 일단 맞다라고 그래서 이제 후보 자격을 계속 살려두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당에서 누구를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뒤에 예.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윤리 결정이 생략됐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 그러니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의 자격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결정인데,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결정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차명진 후보가 설사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당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각 언론사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또 이 지역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촬영도 했는데 투표용지에 말이죠. 차명진 후보는 뭐 등록이 무효됐다거나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장혜철 평론가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런 제명, 다시 또 뭐 탈당 권유해서 살아났다가 다시 제명이 되면서 이번에는 출마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시 어제 오후 늦게 살아났단 말이죠. 이번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지역? 근데 사실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미래통합당 선거, 특히 접전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지도부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가 선을 일찌감치 그은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명진 후보가 개인적으로 완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당락 여부라던가 또는 15% 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 보전을 받는 부분은 그 개인 후보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당과 결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막판 판세에 더 영향을 끼칠까? 저는 좀 고개를 갸웃거린 입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도 질문했었고 황교안 대표가 상당 기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명을 할 거면 윤리위원회 잘 설득하고 토론해서 처음부터 제명을 했어야지. 그때는 탈당 권유 결정 나올 때 가만히 있다가 우리 후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렇죠.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저도 제명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의 절차상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결정이 나왔을 때도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그러나 우리 당 후보로 보지 않는다. 그때 이미 나왔었어요. 그 메시지가. 그리고 탈당 권유라는 게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받고 열흘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절차입니다. 당선이 되건 안 되건 차명진 후보의 제명은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 자체는 아쉽지만 뭔가 절차적인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가 더 나갔다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뭐 윤리위 결정까지도 기각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 난 후에 그것으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한 거는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날 밤 늦게 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 그렇게 김종인 된 거지. 선대위원장이 먼저 예. 그거는 뭐 난 모르겠고 더 이상 차명진 후보는 우리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황교안 대표는 그날 밤 늦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전체 선거에 이미 한 번 정도는 악영향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단호하게 만약에 제명을 했더라면 지금 뭐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국민들한테 민망한 모습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결단력도 보여주는 건데, 다시 한번 세모 리더십이라는 말을 불러오게 된 거예요. 본인한테도 안 좋고 총선에도 안 좋은 결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좀 아까 우리가 부천 선거율을 투표율을 봤지만 이게 부동층 같은 경우 그 사전 투표에서 이미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층이 지금 투표하러 나가야 되는데 부동층은 나가는 이유가 정권 심판 아니면 야당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정권 심판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후보가 차명진 후보야, 그러면은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일종의 정치 혐오에 비롯된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도 부천병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뭐 민주당도 사실은 막판에 김남국 후보의 부적절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부적절한 발언,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해명하는데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안산 단원도 47.8%로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역시 이제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후 2시 현재 예.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6시 최종 수치가 나와봐야 알 테고 그런 것이 꼭 정치 혐오증이나 아니면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찬반의 뜻이 저 투표율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성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영진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막말 논란이 됐던 지역구의 투표율이 공통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시사한 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은 것이 크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두 후보의 이해에서 보듯이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분별력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막말도 상당히 뭐 선거 때 검증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막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실종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좀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오늘 분명히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께 투표율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60%가 좀 넘을 거라고 투표율 예상하셨잖아요. 네. 어느 당이 유리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투표율이 결집되는 것이 아마 야권 성향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들이 그래도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그 주말 이후 동안 유시민 이사장 등의 180석 뭐 개헌 저시선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프레임이 이 본투표인 오늘 여권에게는 다소 불리한 견제 심리로 작용되어서 투표율이 예년보다 높은 것이 과거의 공식대로 젊은 층이 투표 많이 해서 보수층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보수 야당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권을 견제하자는 심리가 그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지난 이틀 사이에 좀 불거졌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김상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투표를 생각이 다르실 것 보자면 같은데? 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별로 그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과거에 보면 실제 아까 CG에서 봤듯이 그 18대 선거를 보면 46.1%뿐이 안 되는데요. 그때는 워낙 그때가- 승패가 미리 예상이 됐었었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명박 전 그렇게 높지 대통령이 않죠. 당선된 직후에 이렇게 예.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추세를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젊은 사람들이나 약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투표가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권에 지금 현재 여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여권에 좋은 결과를 냈다. 이런 그동안의 시대적 추세를 보면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높은 그 투표율이 지금 현 여권에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가운데 과연 어느 분의 말씀이 맞을지 오늘 밤 늦게면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 오늘 저도 투표하면서 정말 투표용지가 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막상 현장에서 받아보니까 정말 길더라고요. 비례정당 투표는 수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밤 안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네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빨라야 내일 점심쯤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그다음에 또 점심이요?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이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구 당선자와 연동돼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결정된다고 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구 당선자가 확실히 결정이 되고 정당별로 당선자 숫자가 결정이 된 이후에 비례대표가 각 당에 몇 명이 배분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개표라고 하는 난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도상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 그다음에 각 당의 의석수 이것은 내일 오후가 돼야 아마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내일 오후 5시에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자를 그때 교부한다고 하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내일 오후 5시가 될 것이고요. 내일 아침에 개표 결과는 상당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계산을 해서 각 정당별 배분 의석이 어떻게 된다 이걸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최종적인 의석은 아마 내일 아침이나 돼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역구 후보들만의 의석 253석만 따지는 의석은 아마 오늘 밤 늦게쯤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관심 지역에서 또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종로의 두 후보들 오늘 투표를 마치고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거티브를 당하긴 했어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만하다고 하지 않고요. 때로 오만하다. 네. 누구나 그렇듯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시는 그런 엄중한 투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공개 상황에서 투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예, 윤춘호 의원, 네. 뭐 이야기 다 그대로 알아듣겠는데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부정선거 뭐 가림막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투표를 하러 갔더니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뒤쪽에 가림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라보면 자신이 누구를 찍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돼 있더라. 이것은 황교안 후보 혹시 투표하는 장면은 없을까요? 황교안 후보 투표하는 장면을 보면 어느 정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표소에서 모습이 지금 예. 나오질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아, 때문에- 저 측면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네. 가림막이 없으니까 뒤쪽에 가림막이 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투표 현장의 참관인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근데 건가 앞에는 보죠. 이제 가림막이 있으니까 예. 앞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것이고 예. 투표를 한 사람 뒤쪽에서 보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게 저런 것들에서 참 상당히 밝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투표 당일날 저러한 점을 지적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소 초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가림막 부분은 제가 기사를 좀 오늘 오면서 확인하다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가림막을 없애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왜냐하면은 워낙 인증샷 이런 것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투표 결과가 그대로 바로바로 저 외부로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좀 가림막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 부분 그 당시에 또 황교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쉽지 않은 싸움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의 정치적 행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패배한다고 했을 때 불공정한 선관위의 관리 때문이다라는 명분을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기표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그동안의 선관위 현수막 허가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명분 쌓기로 보는 것이고 한 가지 부분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이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환경에서도 싸우고 있으니 나가서 도와달라. 이런 지지를 호소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 기표소 문제를 언급한 것 그런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김상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아픔, 세상의 물정 잘 모르는 것 같은 언동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국민을 힘들게 했던 3년의 고난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허튼 길에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세계를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예,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면 여러분 보셨는데 말이죠. 김상일 교수님. 네. 이낙연 후보의 저 마지막 유세 때 한 말은 오늘 투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다시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민주당 때로는 오만하다. 네. 그 버릇 제가 잡아놓겠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요번- 뜻입니까? 이제 이 선거의 책임을 본인이 졌고 결과가 좋을 것으로 자신하고 그거를 이제 힘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저는 이낙연 그 전 총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고로 선거는 중도를 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국민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어떤 인상을 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 사실상 얼굴 역할을 하면서
그 안정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좀 사이다성 발언 이런 거는 현장에서만 좀 있지 중앙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거의 다 잠을 재웠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그 유권자들을 데려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었고 사실상 거의 완톱에 가까운 얼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고요. 예.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차명진 후보 얘기 좀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 선거는 굉장히 차려놓은 밥상에 가까운 그 좋은 선거를 황교안 대표가 걷어찬 거나 전 다름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을 하는 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으로서 그 포장지가 되는 건데 김용호 대표를 사실상 경질하면서 이 공천을 사실상 이게 뭐 개혁 공천이라든가 좋은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공천이 아닌 공천 자체의 어떤 그 브랜드를 없애버리고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 총선에 안 좋은 상황으로 오게끔 한 거에 가장 큰 기여자는 황교안 대표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